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자, 오늘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3회 시험을 위해서 식약처에서 배포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학습 가이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그냥 강의 영상이 아니라 식약처 가이드에 따른 내용들을 좀 더 체크하시라고 제가 찝어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전에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드리 정리 영상 예전 거 제가 이거 가지고 시험 대비 2회 시험 대비해서 한 번에 딱 합격하기 정리했던 거 있었죠? 그거를 다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공부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기출문제를 보고 이 기출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을 유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기출문제를 보시고 나름 판단하셔서 공부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2페이지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안정성에 관련된 실험들은 장기 보존 시험이나 가속 시험, 가혹 시험 이런 것들도 우리 여기 식약처 자료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 666페이지 보시면 화장품의 안정성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 이것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시험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안정성 시험 저장 방법이나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경시 변화에 따른 품질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이 안정성 시험인데, 여기 안에 뭐 우리가 사용 기한을 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표시하는 그런 실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존 시험, 안정성 시험 중에는 장기 보존 시험, 가속 시험, 가혹 시험, 그리고 개봉 후 안정성 시험 이렇게 들어 있는데, 장기 보존 시험이 뭐다, 가속 시험이 뭐다, 가혹 시험이 뭐다라는 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관로를 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적는 것들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662페이지에 보면은 장기 보존 시험의 조건에서 뭐 3노트 이상 해야 된다, 보존 조건은 25도, 30도, 5도 이렇게 온도를 조절해가지고 하고, 시험 기간 6개월, 그다음 측정 시기가 1년간 3개월. 자, 여러분들 지금 662페이지 같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여기에다가 지금 안 하는 이유는 662페이지 또 가려면 좀 너무 머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식약처 교재 아니면 프린트한 식약처 그 PPT 파일 662페이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정성 시험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장기 보존 시험이나 아니면 가속 시험, 가혹 시험, 개봉 후 안정성 시험, 이거 네 가지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 안 드려가지고 오늘은 자, 그럼 유효성에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성이라는 거는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피부에 직간접적 유도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걸 유효성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기능성 화장품이 있습니다. 우리 기능성 화장품 1호에서 11호까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또 기능성 화장품 그 고시된 원료들 있잖아요. 미백 원료, 주름 예방 원료, 자외선 차단 원료의 각각 고시 원료에 대한 퍼센테이지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제 사용 가능하다? 벌크 제품으로 책임 판매업자가 벌크 제품을 만들 때 이미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집어넣어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 기능성 인증을 받은 경우에 그 원료를 따로 떼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그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넣어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만들어서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화장품에다가 내가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넣어서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없다. 누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이거 했었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에서는요, 제출 자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안전성이나 유효성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안전성, 유효성,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내야 돼요. 자, 내가 기능성 화장품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기원 및 개발 경유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자외선 차단 지수, 내수성,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그 자외선 A 차단 등급에 관련한 서류들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안전성에 관련된 자료들은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죠?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 적으면서 외워주시면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빠져 있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단회, 투여, 독성 자료, 그리고 1차 피부 자극 자료, 아시죠? 안점막 자극 자료, 피부 감작성 시험 자료, 광독성 및 감작성 시험 자료, 인체 첩보 시험 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효성 자료에는 이게 1차 때, 1회 시험 때 그 인체 적용 시험이나 뭐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이런 거 나왔고, 효력 시험 자료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정성 자료 안에 어떤 자료들이 포함된다, 유효성 자료 안에 어떤 자료들이 포함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 면제 요건들이 있는데, 이 자료 세 가지, 기원 및 개발 경영에 관한 자료, 안정성 자료, 유효성 자료는 보고서, 이 자료를 제출하는 거를 면제를 받아서 보고서만 제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보고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일 때,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이런 안전성이나 유효성이나 기원 및 개발 경영에 관한 자료들을 세 가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는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특별시험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시험 문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함량이 고시된 경우에 기능성 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 시 어떤 자료가 생략되는지 모두 고르세요 라는 거예요. 1번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번 안전성에 관한 자료, 3번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4번 자외선 차단 지수, 내수성 차단 지수 및 자외선 A 차단 등급 설정의 근거 자료, 4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그래서 답은 1, 2, 3 뭐죠? 이거죠?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기원 및 개발 경영에 관한 자료들은 굳이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요 밑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기능성 화장품 보고서 제출 대상. 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 받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중요해요. 자, 언제? 자, 1호 보고 대상과 2호 보고 대상과 3호 보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 2, 3. 자, 효과, 효능을 나타나게 하는 성분, 종류, 함량, 효능, 효과, 용법, 기준 방법의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모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앞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즉 자료 제출, 기원에 관한 자료라든지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약처 그 고시 원료들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보고서 제출로 끝난다. 2호 보고 대상은 이미 내가 자외선 차단제나 미백 화장품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조금 유화가 좀 약간 안정성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유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다시 받고 싶어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고시 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든다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 기존에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경우에는 또 이것도 보고서만 제출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럴 때는 조건이 있어요. 제조업자랑 책임 판매업자가 동일하거나, 그리고 아래 가, 나, 다, 라, 마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화장품으로 인증을 해주겠다.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자외선 차단 지수의 경우에 측정값이 마이너스 20%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것도 같은 효능 효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외선 차단 지수를 내가 작년에 50을 받았어요. SPF. 그런데 올해는 똑같이 같은 원료를 썼어요. 고시 원료. 예를 들어서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든지 징크 옥사이드를 20%, 25% 두 개 다 써가지고
뭐 시녹세이트를 써가지고 자외선 차단제 50을 받았는데 올해 똑같이 했는데 유화제를 살짝 바꿨어요. 그랬더니 뭔가 자외선 차단 지수가 좀 내려간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그래서 얘가 45가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50에서 45 사이니까 이게 몇 퍼센트죠? 10%가 마이너스 측정값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 작년하고 안 맞네? 그래서 너 이거 인증 안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0%까지도 같은 효능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SPF 50하고 SPF 40하고 차이가 어때요? 엄청 많이 날 것 같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걸로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류상으로는 40이 나와도 50 정도의 기능값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건데 일단 뭐 처음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고 2호 보고 대상일 때 이렇게 나와도 인증을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측정값 20%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준이나 시험 방법이 같아야 되고 단 pH는 좀 달라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용법이나 용량이 같아야 되고 제형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제형은 1호에서 3호 여러분들 이것도 다 알아두세요. 1호, 3호는 미백이랑 주름 예방 그리고 6호부터는 그 모발부터 뭐죠? 11호는 맨 마지막 그 튼살을 10개 만들어주는 것까지 그래서 요거 제형이 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호 보고 대상도 지금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 및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과 비교하여 다음 사항이 모두 같은 경우에 같은 품목일 때는 다 보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지수 표시 SPF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0 이상은 50불로 표시한다. 그런데 지금 실제 우리 자외선 차단제 사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2개씩 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평균값으로부터 마이너스 20% 범위 내의 정수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까지 봐주겠다라는 거. 그리고 자외선 차단 등급 A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SPF 지수 PA로 해서 뭐 이거 2개, 3개, 4개까지 이렇게 측정되어 있는데 이게 그 흑화량 가지고 하는 것들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관련된 거는 제가 또 다른 자료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거 제가 사실은 화장품 이거 법을 한 시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유기농 화장품, 천연 화장품 하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사후 관리 기준. 자, 페이지 35페이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자, 영업자의 의무 이거 중요해요. 영업자의 의무 생산, 수입 실적, 원료 목록 등을 꼭 보고한다. 자,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뒷장 넘어갈게요. 자, 영업자는 위의 화장품을 회수를 해야 된다. 폐업 등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안정성 정보 보고를 해야 되고 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 자, 생산 실적 등의 보고는 자, 누가 한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합니다. 자, 저도 했어요. 자, 언제 하냐? 작년 거를 2월 말까지 하라고 이메일도 오고 그리고 등기로도 우편으로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 보고 2월 초에 이걸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생산 수입 실적을 매년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한화장품협회에다가 바로 보고를 하시면 되고 수입을 하는 수입사들은 의약품 수출입 협회에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생산을 했고 어떤 걸 수입을 했고 얼마만큼 했고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다 그 서식에 따라서 넣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는 화장품을 출시를 하기 전에 다 뭘 하냐면 원료 목록을 합니다. 이것도 누가 하냐면 책임 판매업자가 합니다. 저희는 제조도 하고 책임 판매업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모두 제가 원료 목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기 전에 이러이러 원료가 들어갔어요 라고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금지 원료가 뜨면은 그 빨간색이 나오고, 그리고 뭐 제한 원료가 있어도 이제 빨간색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하라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한화장품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위해 화장품 해수는요, 자,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여기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화장품을 회수해야 된다라는 거. 자, 누가 회수를 하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1회 시험이랑 2회 시험, 특별 시험, 2회 시험에 이게 화장품법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3회 시험을 강의를 위해서 하시는 강의 선생님들,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업데이트를 안 된 걸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업데이트 된 걸 보셔야 돼요. 꼭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 옛날에는 책임 판매업자한테 뭐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가가지고 너 이거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책임 판매한테 얘기해가지고 책임 판매업자가 막 보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위해 화장품을 알게 된 경우는 누구라도 지체 없이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영업자,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자, 회수 대상은 여기 지금 보시면 안전용기 등에 관한 위반되는 화장품, 영업 금지, 판매 금지되는 위반 화장품. 이 위반 화장품들은 여러분들 저희 오드리 교재, 여기 지금 오드리 정리 교재 여기 보시면 회수 대상 화장품에서 안전용기, 그다음에 영업금지 위반, 여기 있죠? 요거 5번, 요게 지금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위해서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면서 여기 지금 식약처 교재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여기 시험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가등급이 뭐냐, 나등급이 뭐냐, 다등급이 뭐냐. 자, 가나 다등급, 여기 지금 이것도 다 페이지가 좀 헷갈리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123페이지, 124페이지 오드리 블링블링 교재 보면 위에 등급 가나 다등급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거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가등급, 자, 가, 나, 다등급으로 구분해서, 가는 화장품법 여기 1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가등급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미고시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 원료 사용한 거, 그러니까 15일 이내, 이게 가장 긴급한 거예요. 자, 나 다등급은 다 30일 이내예요. 자, 15일, 30. 그리고 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안전용기 포장 위반, 안전관리 기준 부적합, 미생물 한도 있었잖아요. 우리 미생물, 호기성 세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균, 대장균 이런 것들, pH에 맞지 않는 것들. 다등급은 이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들. 그래서 뭐 가격이라든지 표시사항 위반이라든지 포장 외 훼손이라든지, 또 개봉 후 사용기한 위조 변조했다라든지, 국민 스스로 보건에 그러니까 영업자 스스로 국민 보건에 우려가 되는, 그러니까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들. 그리고 제조업 책임 판매업 미등록해서 만든 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 가등급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다등급이에요. 그래서 가, 나, 다등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는데 제가 시험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맨 마지막 시간에 OX 퀴즈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빨리빨리 문장으로 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 공부를 좀 더 마지막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회수 절차 했죠? 회수 의무자는 해당 화장품에 대해서 즉시 판매 중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자, 회수 의무자는 예전에 책임 판매업자가 아니라 회수를 하거나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누구나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대상이라는 화장품이란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이거 중요합니다. 5일 이내. 그리고 회수 계획 통보는 회수 대상 화장품의 판매자 그리고 취급자에게 모두 회수 계획을 통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회수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 위해 화장품 공표 대상,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포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자, 식약처장이 야, 이거 문제 있다, 너 빨리 좀 어떻게 해라 라고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러면 뭐죠? 지체 없이 하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 아까 뭐 15일 30일 가나다 등급 이런 거 등급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지체 없이. 여기에 지금 신문에도 하고 인터넷에도 하고 식약처 인터넷에도 하고 다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위해성 등급이 다 등급의 화장품 경우에는 일간 신문의 게재를 생략한다 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발생 사실을 매체에 공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가나다 등급은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 위에 화장품의 어떤 다 등급에 관계없이 뭐 하시오라고 하면은 그때 받았다는 즉시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서 회수하는 절차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폐업 신고를 할 때는 폐업 휴업 또는 신고서, 그리고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했다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폐업을 굳이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세요라고 합니다. 유해 사례,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성 정보, 그리고 유해 사례, 그리고 중대한 유해 사례. 자, 이거 사망을 초래하거나 여기 있었죠? 여기 기타 의학적 중요한 상황, 실마리 정보, 요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나오는 거는 지금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안정성 정보 보고는 무조건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넘어갈게요. 쭉쭉쭉.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등의 교육. 자, 매년 1회를 받는데 여기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여러분들 만약에 책임 판매 관리자가 이 시험을 합격을 하시면 거의 누워서 떡 먹기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굳이 4시간 앉아가지고 공부 막 안 해도 돼요. 물론 이제 시간은 이수는 해야 돼요. 근데 약간 좀 딴짓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시험 마지막 치는데 우리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시험보다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요 매년 받는 4시간, 8시간짜리 교육이 떡먹기라는 거. 자, 이거 교육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교육은 첫 회 때는 합격한 첫 회는 생략하고, 왜냐면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저도 올해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자, 요거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업체 준수사항, 여기에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어떤 서류? 제조관리기준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무조건 외워두세요. 이거는 단답식에 적는 거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만들 때 제품 표준서를 만듭니다. 우리가 화장품 만들기 전에. 그리고 제조를 하기 위해서 제조관리기준서라는 걸 만들죠. 그러면 제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뭐 30g을 넣으세요 이랬는데 내가 30g을 넣었으면 30g이라고 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30.5g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 제조관리 기록서에는 30.5를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를 하죠. 실험을 통해서 pH가 얼마고 뭐 납이 얼마고 뭐 이런 게 뭐 점도가 얼마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러고 나면 품질 관리
기록하는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자 순서대로 외우자고 하면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 기록서까지 꼭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 꼭 외워두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9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지금 쭉쭉 나와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거 나오죠. 안정성 시험 자료. 자, 이거 나옵니다. 자, 이것도 무조건 외워주세요. 자, 레티놀 유도체. 이거 아까 어제 했던 거예요. 어제 아스코빅 애시드 유도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유도체, 아스코빅 애시드 및 그 유도체, 토코페롤, 과산화 화합물, 효소 해가지고 0.5% 이상 함유 제품은 무조건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년간 그 자료를 보관한다. 자,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들은 무조건 이 안정성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보시면 자, 요것도 혼합 이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에 관련한 준수사항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혼합 소분 전에 사용되는 내용물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제가 다리가 좀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다리가 지금 완전히 뭉쳤어요. 제가 자세를 좀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리 깁스를 했는데 이걸 계속 아래에다 내리고 있으니까 다리에 너무 지금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자세가 어정쩡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지금 제 몸을 불살라가면서 자, 세정 혼합 시 일회용 장갑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그리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세척한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있죠? 제조 번호, 사용 기한 후, 이거 판매 일자, 판매량, 이 4가지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또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물 원료에 대한 특성, 주의사항에서 대해서 소비자한테 설명하고, 여기 나왔죠. 부작용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누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그러니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도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지금 제가 중요합니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뭘 외우라는 거야? 다 외우라는 거야? 뭐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1차 특별시험, 2차까지 시험을 쳐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우리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회 때도 나왔고 뭐 특별시험에 나왔고 2회 때 나왔다 그러면 이건 진짜 100%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차 포장하고 2차 포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1차 포장은 내용물과 접촉하는 용기, 2차 포장은 단상자 같은 거, 이런 것들 보호제 또는 표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표시는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적는 거 한번 나왔었거든요.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그림 등을 다 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기재사항. 자, 기재사항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이게 약간 좀 헷갈리게 해가지고 나오던데 문제들이, 자, 화장품의 명칭이 있어야 되고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관련된 모든 성분, 이게 전성분이죠. 전성분. 자, 여러분들 화장품 진짜 출시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물의 용량, 그리고 제조 번호 있어야 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있어야 됩니다. 자, 가격 있어야 되는데 내가 디자인할 때는 굳이 가격을 안 넣어도 돼요. 저는 지금 가격을 안 넣거든요. 언제 넣냐면 판매할 때 이렇게 견출지 같은 데다가 툭툭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제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가 표시를 해도 되니까 굳이 라벨에다가는 굳이 가격을 표시를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일단 기재사항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면 그 기능성 그 식약처에서 주는 도안이 있어요. 이 도안을 넣는 거, 이 표시사항. 그리고 사용할 때 주의사항. 우리 기본적인 거 3가지 있었죠. 뭐가 있죠? 지금 저희도 지금 화장품 출시할 때 이런 거 지금 보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넣거든요.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해 피부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이상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보관 및
주의사항,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을 보관할 것,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외음부 세정제라든지 뭐 스크럽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모발 샴푸라든지 이런 걸 때는 기본적으로 더 추가 주의사항이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사항도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코드 꼭 있어야 되고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분명을 제품의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뭐 알부틴 크림 이런 식으로 한 경우에는 알부틴이 몇 퍼센트 들어갔는지 전 성분 그 옆에다가 알부틴 뭐 2%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함량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함량. 또 천연 유기농으로 표시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또 원료의 함량. 우리 기억나시죠? 물 포함 95% 천연 원료. 하지만 유기농은 10% 있었던 거 기억나시고. 자, 수입 화장품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이 있어야 되고 제조 회사명과 그 소재지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면 미국인데 미국에 무슨 뭐 존슨앤존슨 근데 그게 뭐 텍사스에 있다 이러면 이것까지 다 있어야 되고요. 또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고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예외로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이거 보시면 영유아 어린이 제품일 경우에는 보존제 함량을 같이 기재를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중요한 거는 여기 이거죠. 이거 1차 포장의 필수 기재사항.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가지고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1차 포장 필수 기재사항. 1차 포장 필수 기재사항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와 비슷하게 나온 게 지금 그 예외 포장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50ml짜리 뭐 로션을 하나 만들었다 아니면 크림을 만들었다 했을 때 50ml짜리에 1차 포장이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2차 포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차 포장에는 50ml짜리 조그만한 용기니까 여기 다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에서 얘기하는 것들 어떤 거 있었죠? 위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명칭 상호 이거 내용물 제조번호 해서 뭐 사용사항 중의사항 이런 거 사실 사용사항 중의사항 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차 그냥 용기에는 용기 포장이나 이런 데는 용기가 작으니까 화장품 명칭,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이게 4가지만 들어간다는 거지. 내가 50ml짜리라고 해서 여기다가 50 이렇게 굳이 포함 필수로 하지는 않아도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시험 문제 필수 기재 사항이래 가지고 여기 나오는 게 화장품 명칭,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용량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용량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래서 2차 때 2차의 단상자 있잖아. 상자 여기다가 뭐 주의사항 전성분 막 넣고 용량 넣고 상호 넣고 뭐 브랜드 넣고 뭐 사용 방법 넣고 이렇게 다 해서 뭐 바코드까지 쭉 이렇게 넣는 거죠. 이게 이제 1차 포장의 필수 기재사항인데 그 10ml짜리들 샘플이라든지 10ml짜리 같이 조그만한 것들은 포장을 해도 2차 포장을 해도 2차 포장이 적을 데가 없어요. 그죠? 2차 포장에도 적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예외적으로 돌아라는 거예요. 이 예외가 뭐냐면 판매 목적이 아닌 샘플일 경우나 아니면 10ml 이하의 아주 소용량인 포장일 경우에는 굳이 여기다가 1차 포장이든 2차 포장이든 뭐를 위에다가 이렇게 했던 이 부분을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 2차 포장까지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걸 해라. 이 기본적인 거 이 4가지라는 거죠. 기재 표지사항이 보면 화장품의 명칭, 그 다음에 상호, 그 다음에 제조 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한 가지 더가 있는 게 이제 가격이 있는 거죠. 가격.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죠. 1차 포장 필수 기재사항 4개, 그리고 10ml 이하 샘플일 경우에는 5가지. 그게 한 가지 더 포함되는 게 가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화장품은 표시사항을 다 해야 되는데 용량이 작아가지고 1차 용기에, 1차 포장 용기에 제대로 다 안 되는 경우에는 2차 포장 용기에 기재사항을 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10ml짜리 미만 같은 애나 아니면 샘플같이 아주 조그마한 5ml짜리 뭐 크림 용기 이런 것 때는 표시사항을 뭐 2차 포장을 아무리 뭐 박스를 한다 해도 그 박스에도 이거 다 적을 만한 데가 없잖아요. 뭐 바코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요 5가지 명칭,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사용기간 이거를 표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도 10ml짜리 OEM으로 저희 생산하는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명칭, 상호, 가격, 제조 그리고 이거 다 표시하고 바코드까지 까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수 사항이냐 그 다음에 선택으로 내가 더 어떤 걸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꼭 맞추시길 바랄게요. 광고, 표시 광고 준수사항 대한 설명 이거를 이게 이제 2회 시험에 좀 많이 나오던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식약처 교재 그 2번 교재 있었잖아요. 뒤쪽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광고 표시사항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669페이지에 보면은 화장품 표시 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 666페이지에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이쪽에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별표 1에 뭐 아토피라는 말, 질병이나 진단 치료, 의학적 효능은 아예 안 된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오인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데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또 있는 표시 광고 안 된다 라고 돼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지금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실질적으로 광고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음 중 뭐 표시 광고가 다음 중 표시 광고가 잘못된 것은 아니면 광고가 잘못된 광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르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669페이지부터 쭉 읽어보시고 피부 관련해 가지고 뭐 셀룰라이트, 피부 노화 이런 말 쓰면 안 되거든요. 지금 뭐 홍조, 가려움을 완화한다. 발모, 그 다음에 혈액순환, 세포재생, 피부재생 우리 이런 거 화장품 광고할 때 다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피부의 자생력을 뭐 높여준다 이런 식으로 좀 돌려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광고는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먹을 수 있다, 체내 노폐물을 제거한다, 뭐 보톡스 효과가 있다, 아토피 협회 인증을 받았다, 뭐 누구 출신 의사가 공동 개발했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670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이거 읽어보시면서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필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다 못해드리니까 읽어보세요. 말씀드렸어요. 669페이지부터 여기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우리 어제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있었네요. 천연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해가지고 자료 보관 했었죠. 천연 유기농 화장품일 경우에는 3년 또는 사용 기간 경과온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한다. 보통 이제 뭐 제조일로부터 3년, 사용 기간 후 1년 기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 너무 많네요. 페이지 42페이지에 자, 요것도 인증기간의 유효기간 우리 어제 했었어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시 인증을 받아라 라는 거 있었고
여기 지금 표시 광고 실증 대상 이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표시 광고 실증 자료의 범위 요건 실험 결과 보시면 신체 적용 시험 자료,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있었죠. 요거 아니면 같은 수준의 이상의 조사 자료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지 대상 이거 있었죠. 이거 금지 대상. 판매 금지, 영업 금지. 자, 영업 금지, 판매 금지 요거 꼭 알아두시고, 또 나올 게 여기 동물 실험 이거 2회 시험 때 한번 나왔었어요. 동물 실험. 동물 대체 시험법이 존재하지 않아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유통 판매 금지 대상 품목 중에 보면은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유통 화장품은 판매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외 사항은 동물 대체 시험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동물 대체 시험법.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방법이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 방법으로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거. 이거는 적용을 해주겠다. 예외적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 수입하라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 시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 식약처장이 정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 동물 시험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이거 동물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요 4가지 있었죠? 아니 5가지. 2, 3, 4, 5가지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 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보통 화장품 회사들을 다 감독을 하죠. 그래서 교육을 해라, 보고하고 검사도 해라, 시정명령을 해라, 시정명령을 통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검사도 좀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를 하죠. 우리가 제조업 등록, 그리고 책임 판매업 등록, 그죠? 맞춤 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하는데 등록 받기가 어려워요. 등록을 해가지고 허가 받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까지 있다 하는 거. 그럼 여기 지금 과징금도 있고 행정처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또 보시냐면 식약처 교재 563페이지를 좀 확인을 해주세요. 563페이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여기 지금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개별 기준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거 외우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차 위반까지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등에 관한 변경. 자, 여기 지금 보면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의 변경 또 상호를 변경 안 했을 경우는 야, 너 좀 변경해라 하고 한마디 줍니다. 한마디 해줍니다. 시정 명령을 하겠죠. 근데 그래도 그게 안 지키면 2차, 3차, 4차까지 가는 거고 처음에는 다 좋게 좋게 얘기를 하겠죠. 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안 해. 자, 부산에서 영업하다가 서울로 갔어요. 근데 소재지 변경 안 했어요. 그럼 누가 바뀌는 거죠? 식약처 담당 관할 식약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혼돈이 생기겠죠. 그럼 자기들한테 혼돈이 생기는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 좀 세게 나갑니다. 제조 업무 정지 1개월 나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임 판매업소 소재지 변경 안 했어요. 식약처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갑니다. 자, 책임 판매자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못 바꿨어. 그럼 이거는 그냥 식약처에서는 책임 판매자가 바뀐다고 해서 자기들의 관할 지역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정 명령만 하는 거고, 제조 유형이 바뀌어서 이것도 식약처에서는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죠. 식약처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조 업무 정지 1개월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법 시행령 2조 2호 과목부터 다목은 과목 같은 경우는 제조업자가 제조업자가 책임 판매업을 같이 하는 경우,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자에 위탁하는 경우, 그리고 수입 화장품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책임 판매 유형을 이 세 가지 중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라목은 알선하는 그런 판매업자거든요. 얘가 바뀌게 되면 이거 지금 그 수입 대행형 거래잖아요. 맨 마지막 게 그게 수입 그 대행 업무 정지를 1개월을 시켜버립니다. 얘는 경고를 할 게 없으니까 얘는 경고를 주고 얘는 그냥 업무 정지 1개월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쭉 보시면 여기서 맞춤형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이거 맞춤형 화장품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 판매업자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상호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이에요. 그죠? 그런데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가 아까 또 마찬가지로 제조업이랑 책임 판매업 똑같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소재지 식약처 관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 빨리 안 했다라는 거는 식약처한테 일단 손해를 주는 거잖아, 일적으로. 그래서 업무 정지 1개월 주는 겁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거는 식약처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시정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1차 거를 쭉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부분들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요거 지금 페이지가 우리 지금 565페이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관련한 그 행정처분은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거 언제 마치냐 이거. 여러분들 안 졸리지 않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제가 밤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다음 개인정보법, 우리 앞에까지 다 했어요. 여기 지금 이런 것들 다 읽어보시고,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식약처 여기 자료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이 앞쪽이 아니라 사실 뒤쪽에 우리 더 보라고 하는 부분, 아까 광고 파트도 있었고 기능성 화장품 관련해서도 있었고 주의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뒤로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화장품 법은 대충 우리가 뭘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 좀 끝났어요. 볼 게 되게 많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미리 정리를 하시고 제 영상을 보셔야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개인정보법. 자, 개인정보법에서는 꼭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진짜 이상한 문제, 2회 때 문제 나왔고 촬영 범위라는 거 이런 거 나왔었는데, 그게 여기 또 식약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 거니까 그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회 시험을 좀 분석해 본 결과 식약처 교재만 열심히 다 외우셔도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60점 이상은 되는 합격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들도 있었어요. 그것들은 좀 더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보완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자료들은 모두 다 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성명, 주민등록, 영상, CCTV, 그래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라고 포함이 됩니다. 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해해야 되고, 자, 처리라는 것,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처리라는 개념, 처리.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처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기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념.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운용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 해가지고 우리 쇼핑몰 같은 데 보면은 밑에 대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쇼핑몰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망한 자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법인 단체도 개인정보가 아니고, 자,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쇼핑몰을 할 때 저희 회사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들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자, 법인 단체의 대표자, 임원, 업무 담당자 개인에 관한 정보. 당연히 제가 우리 회사의 대표이긴 한데 제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제 개인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그 유튜브에도 이렇게 문의하는 전화번호는 저희 회사 전화번호예요. 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그래서 회사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문의는 저희 회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물의 제조자 또는 소유 개인에 관한 정보. 자, SNS 올릴 때 여러분들 친구들 거 올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등장하는 친구들 다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억하심정으로 개인정보 유출했어라고 하면 그 법에 조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을 올린다고 할 때는 꼭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가 유사한 행위는 전송, 전달, 이전, 열람, 조회, 수정, 보안, 삭제, 공유, 보전, 파쇄. 그러니까 즉 쇼핑몰 담당자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조회를 하고 또 수정도 하고 또 삭제도 하고 또 그냥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 처리라고 하는데 처리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물 전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개인적인 활동, 가사 활동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뭐 업무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 친구들 모여가지고 우리 모임하자 그래서 전화번호 모았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 마찬가지로 밑에 보세요. 지인들에게 첨삭점 발송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했는데 이거 개인정보다 아닙니다.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개인정보 정보의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죠?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할 권리, 그리고 정정, 삭제, 파기 요구할 권리, 또 만약에 피해가 있을 때는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게 많을 수도 있고 한 두세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동의 요건.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받을 때 알려야 되는 사항. 자, 수집 이용 목적.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리고 언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겠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있는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무슨 정보 알려주겠다 해서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있습니다. 이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3가지, 그리고 수입 제한되는 거, 그리고 개인정보 제3자한테 제공하는 거. 자, 알려야 되는 개인정보 제3자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 알려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 또 민감 정보 처리 이것들 지금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유식별 번호라는 거 아시죠? 고유식별 번호.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이렇게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쇼핑몰 할 때도 주민등록번호 예전에는 받았는데 지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아니면은 금융사에서 뭔가를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일반적으로는 잘 받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꼭 맞추셔야 돼요. 개인정보는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경우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너무 힘들다 이거. 자, 민감정보는 어떤 것들이 민감정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는 그 개인에 관련한 뭐 CCTV 영상도 될 수도, 사진도 될 수도 있고, 영상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여권번호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민감정보라는 거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련한 정보를 민감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라고 해서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유전정보, 그리고 이제 범죄 경력 자료, 이것도 민감정보입니다. 사실 범죄 경력 자료를 누구나 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 이 사람이 범죄자요 이러면은 소문이 빨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인종, 민족에 관한 정보, 그리고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민감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보시면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나왔는데,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해서, 설치 목적 장소 이렇게 해놓고서는 여기다가 괄호를 이렇게 딱 비워놨어요. 그러면서 여기 들어갈 거는 무엇인가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멘붕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성명, 연락처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라도 한 번 더 시험이 나오게 되면 뭐 촬영 범위는 안 나오겠지만 설치 목적 및 장소 내지는 관리 책임자, 성명, 연락처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장품법과 개인정보법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 마쳤어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거의 한 2시간 정도 나오고, 제가 편집을 하면 1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왜 중간에 이거 찾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소리 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편집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지금 다리가 퉁퉁 부어서 너무너무 아플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다리를 펼쳐가지고 주무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것이 저한테도 이게 해당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도 빨리 편집해서 올리고요. 죄송스럽게도 4과목 모두 다 올려드릴 수 있을지 제가 사실은 장담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간, 다음 주 한 중간쯤에 정리하는 OX 퀴즈 쇼를 하나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아마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더 찍는다고 하면 나머지 것도 그냥 쭉쭉쭉 읽어서 거기서 중요한 거 뽑아내는 거, 그 정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맞춤형 화장품 그 조제를 위한 그 맞춤형 화장품 베이스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됐을 때 또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또 사업적인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